자, 교재 78쪽까지 왔습니다. 교재 78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한 보장제도입니다. 자, 첫째 줄에 보면 계공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기 밑줄을 닦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목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가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뭐 거래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영어로는 에스클로 제도 이렇게도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에스클로 제도가 뭐라고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기 잔금에 동그라미 놓고 이 잔금이 포함되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계약금 등 그럽니다. 등을 계공사 또는 이렇게 나가니까 계공사 앞에 1번 다시고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 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동그라미, 공제사업자 동그라미, 신탁업자 동그라미 등에게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만 가지고도 시험에 3번 걸었습니다. 옆에다가 하여야 한다, X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바로 밑에 설명되어 있죠. 예치의 의미 성하여 계공사가 예치를 권고하더라도 당사자는 반드시 예치해야 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됐고, 자 밑에 내려가면 예치 명의자 지금 번호 달았습니다. 1. 계공사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동그라미 해놓는데 결국은 예치 명의자는 계공사 이름으로만 하여야 한다. OX, X 두 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구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회사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옆에다가 메모하시기를 거기에 등록관청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X, 등록관청 이름으로는 안 되죠. 변호사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표시 딱 해놓으실 것. 그래서 거기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전문 회사까지를 다 기억하는 게 안 쉽잖아요. 그 대신에 뭐를 기억한다? 등록관청 들어오면 X, 변호사 들어오면 X입니다. 예치기관 됐고, 오른쪽에 3번 예치된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인데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동그라미 합니다. 보증보험회사 동그라미 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누구에게 교부합니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합니다. 예치 명의자 동그라미 딱 해놓고 별표 탁 찍어 놓습니다.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내려가면 4번 분리관리와 사전 인출 금지 뭐 이런 것들은 가벼우니까 읽으시면 되는데 거기 4번에 2번이 별표입니다. 계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자, 자기가 누굴까요? 계공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명의로, 이 자기가 누굴까요? 하니까 어떤 분은 오빠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오빠, 형부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계공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밑줄 긋습니다.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되는 금액 동그라미 놓고 보증을 설정하고 사본을 교부합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3번에서 내려오면 중요한 거 밑에 2번 별표 이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 취득하는 자 동그라미. 우리는 취득하는 자를 편한 말로 뭐라 할까요? 매수인, 임차인 거기까지 표시해 놓으실 것. 그래서 매수,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를 뭐라고 부른다? 취득하는 자 됐죠? 가볍게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수업이 준비됩니다. 넘어가시면 중개보수가 들어왔습니다. 중개보수 당연히 출제되는 단원이죠. 자, 지금 중개보수는 여러분들이 재미도 있고 또 관심도 많은 단원 중개보수편인데 우리 단원에서는 중개보수에 관한 것은 이론 문제 하나, 그 다음 계산 문제 하나,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중개보수는 작년까지는 중개수수료라고 불렀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서 중개보수인데, 자, 물건을 파는 자,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계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받는 것을 중개보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모습에서 이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물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어떻게 하면 보수권이 발생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소멸됩니까가 중요한데 소멸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내려가면 2번에 1번 발생 시기 찾았나요?
중개의뢰시 그랬습니다. 자, 이때 중개의뢰시니까 중개의뢰라는 말은 하나 사주세요 또는 팔아주세요를 중개의뢰라 그러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중개계약 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이 있어야 발생한다. 내려가서 행사 받는 거죠. 행사는 언제입니까? 중개가 완성이 되어야 한다. 중개의 완성을 뭐라 그러죠?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거래계약이 뭐죠? 사겠다, 팔겠다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소멸을 중요합니다. 제일 하단 소멸 별표 놓고 계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 청구권은 소멸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말이 계공사의 고의 과실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지금 책은 짚어드렸고 다시 옮겨 적으면 소멸은 계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계약이 무효되거나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면 이 무효, 해제, 취소됐다는 말은 계약이 깨지면 그 말이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보니까 소멸에는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까지도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누구의 사정으로? 계공사의 사정으로 무효, 해지, 취소되면 소멸하지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자, 이 소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한테는 이랬습니다. 이 소멸만 나오면 세댁 사건 이거 좀 기억하라 그럽니다. 갑자기 세댁이 뭡니까? 이러면 세댁은 헌댁의 반대말이 세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매수자가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잖아요. 그리고 중개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말이 너무 딱딱하니까 매수자, 중개계약 이러니까 세댁이 계공사에게 다음 달에 결혼할 거니까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이거를 중개계약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계공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1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임대차든지 뭐든지. 그죠? 자, 1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다라는 말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이 성립이 됐겠죠. 그리고 이 세댁이 계약금을 지급하고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간다 그랬죠. 왜 가는가면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 아파트를 오늘 계약하고 왔습니다. 인사하러 간 거예요. 가니까 시어머니 졸도합니다. 갑자기 돈 3만 원 들고 남산 밑에 가면 촛불 켜놓고 비는 데 있다 그랬죠.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면 당신 아들이 해롭소 이럽니다. 누가 해롭다고요? 아들이 해롭소. 세댁이 해롭소 이러면 시어머니 좀 걱정 덜 합니다. 지금 누가 해롭다? 당신 아들은 해롭소 이러면 그 세댁이 그쪽으로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1,000만 원 줬더라도 세댁은 못 갑니다. 헌댁이나 중고댁은 갑니다. 돈을 1,000만 원 줘놨는데 지금 그 말 듣고 안 가게 됐나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세댁은 못 가는데 그러면 중도금 지급 안 되겠죠? 잔금도 지급 안 되겠죠? 계약이 어떻게 되었다? 무효, 해제, 취소됐잖아. 그죠? 했더라도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 세댁은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댁 사건 하면 자동으로 뭐를 기억하는가 하면 세댁 사정으로는 수수료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세댁 사건 아시죠? 하니까 헌댁의 반대말 그런 건 몰라도 돼요. 헌댁이나 중고댁이나 하여튼. 그래서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그죠? 지금은 세댁 입장에서만 이야기했지만 값도 당사자잖아요. 지금 1억에 팔겠다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2억에 팔아주겠다. 그럼 여러분이라도 1억에 판다, 2억에 판다. 2억에 팔아야 되죠. 그러면 계약금의 2배를 물려주고 무효, 해지, 취소시켰죠. 하더라도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를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해 봅시다. 중개계약이 있으면 청구권은 발생하고 거래계약이 성립되면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그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되면 소멸되는 사유이다. O, X. X입니다. 뭐가 빠졌다? 계공사의 고의과실이 빠졌잖아요. 계약이 깨지더라도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정리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소멸에는 계공사의 고의과실에 동그라미를 탁 박아놨다고 지금. 그죠? 계공사의 사정으로 깨졌다면 소멸되는 사유이다. 됐고. 자, 이제 발생, 행사, 소멸을 보면서 얼마를 주길래 이래 많을까요? 그래서 수수료 청구권의 범위가 나타나는데 범위는 1번 오른쪽에 가면 주택 찾았습니까? 주택의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가면 2번 오피스텔 찾았습니까? 오피스텔 동그라미. 그리고 넘어가면
82페이지 상단에 3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주택 외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됩니다. 어떻게? 범위는 첫째,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2번 하지 말고 주택 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는다라고 법에 돼 있다가 이번에 하나 더 들어왔어요.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는다 하고 들어왔고 3번 주택 외 이렇게 세 가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는가 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내가 주거용으로 하면 그거는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얻으면 그거는 또 업무용, 주택 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그죠? 그래서 법으로 딱 정해서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아라. 아예. 그죠? 그래서 원래는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도입됐다?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는다. 그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 체크해드렸고. 자,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요? 하니까 81페이지 제일 상단 찾았습니까?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줄 거 얼마? 0.9% 동그라미. 임대차 줄 거 놓고 얼마?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자, 주택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는 얼마?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 정도 조문은 기억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택은 매매는 0.9, 임대는 0.8 범위 내에서 왜 시도 조례로 정합니까? 그렇게 굳이 묻는다면 여러분 서울에 30평짜리가 10억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에는 2억 하는 것도 있겠죠. 왜 같은 30평짜리가 가격이 그래 차이 날까요? 서울에는 같은 30평이 10억인데 강원도는 2억짜리가 있다고. 왜 그럴까요? 땅값 때문에 그래요. 지료, 그죠? 땅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30평짜리가 하나는 10억, 하나는 2억 이런데 몇 프로를 받아라. 이러면 이게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서울 물건은 서울시장이, 강원도 물건은 강원도지사가 제일 잘 알 거니까 이 범위 내에서 각 시도에서 결정해라.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주택 외도 봅시다. 그럼 주택 외는 어떻게 됩니까? 3번이죠. 82페이지 상단 중개보수.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금액의 얼마의 범위 내에서 0.9%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 당사자들이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협의를 하니까 바로 밑에 상한 요율의 명시. 개공사는 주택 외 물건에 대해서 0.9% 범위 내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보수 실비의 요율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 동그라미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주택 외에는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데 나는 몇 프로를 받겠다라고 표에다가 명시화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주택 외 대표적으로 공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억짜리 공장을 사고 팔았는데 공장을 의뢰하는 공장주 입장에서 개공사에게 10억에 팔아주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를 저 개공사가 얼마를 받을지를 제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잖아. 0.9% 범위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라 이랬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 공장을 팔면 저 사람이 얼마를 수수료를 받을까를 내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0.9% 범위에서 협의를 하게 되니까 나는 몇 프로를 받겠다고 표에다가 명시를 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개사무소 나가보니까 갈 때마다 몇 프로로 명시했는공 하고 딱 보니까 까만 매직으로 전부 얼마 적어놨다? 0.9 딱 적어놨어. 그죠? 그럼 법대로 다 받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매직으로요? 까만 매직으로 얼마 적어놨다? 0.9%.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중개사무소의 수수료표에 주택은 서울특별시 조례 등이 있으니까 표가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3억에서 6억 사이는 0.4% 이라는 표가 있으니까 각 시도에서 결정했는 걸 보는데 주택 외인 물건은 반드시 자기가 몇 프로를 받겠다고 적어놔야 된다니까요. 안 적어놨으면 옛날 수수료표기나 법을 위반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몇 프로를 받겠다고 명시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보니까 전부 무슨 펜으로? 까만 펜으로 0.9 딱 적어놨어. 법대로 다 받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저 옆집에서 0.9% 하니까 나는 영업을 위해서 0.8% 하겠다. 이렇게 명시해도 된다고. 그죠? 그런데 0.8%를 해놓고 0.9를 받으면 요거는 초과 금품으로 보겠다. 지금 줄 끊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개공사들은 전부 얼마 적어 놓는다? 0.9를 적어 놓고 의뢰인이 비싸다 하면 0.8 해줄게, 7 해줄게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표에는 전부 다 뭘로 적어놨다? 0.9를 딱 명시해 놨어요. 그거 참고로 보시고. 자, 이번에 도입됐다는 오피스텔은 그러면 얼마를 받는데 이렇게 나왔죠. 자,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 81페이지 2번. 자, 2015년 언제부터요? 1월 달부터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거예요. 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수를 정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A번이에요.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사일 것. 85제곱이 우리끼리 말하면 몇 평일까요? 25평이요, 25평. 그죠? 25평 이하일 때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을 갖춘 경우를 포함해서 자, 오피스텔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는 얼마? 0.4%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오피스텔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우리끼리 쉽게 말하면 25평이에요. 자, 25평짜리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매매는 얼마? 0.5%, 임대차는 얼마? 0.4%를 받아라. 그 표 보셨죠? 자, 그런데 이제 85제곱미터가 넘는 게 있어. 제일 밑에 보면 위외의 오피스텔 해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얼마?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85제곱미터가 넘으면 요거는 뭘로 본다? 주택 외로 보는 거하고 조문이 똑같잖아.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한다. 아, 그래서 이번에 도입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0.5, 0.4까지 외우라고 하는 건 요구하는 건 무리예요. 이건 표를 보면 되는 거니까. 포인트가 뭐다? 85제곱을 잘 잡아요.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주택과 같이 0.5, 0.4%가 있는데 85제곱이 넘으면 요거는 주택 외로 가는 거예요. 0.9% 범위 내에서 뭐 한다? 당사자들이 협의한다. 그래서 포인트를 85제곱미터에 초점을 딱 잡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니까 주택 외까지 정리됐고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한다면 여러분 주택 외인 물건은 매매냐 임대라는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냥 0.9%면서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근데 주택은 구분이 있습니다. 뭘로? 매매와 임대차를 구분하더라고. 되겠나요? 이런 의미를 좀 잘 새기셔야 돼요. 시험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수업했는데도 그죠? 1시간 끝나고 질문하러 옵니다. 현업을 하시는 분이겠죠. 제가 지금 공장을 하나 거래하러 가는데 10억짜리 공장을 선생님 팔면 몇 프로고 임대는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원래 되겠나 안 되겠나 그죠? 공장은 매매냐 임대라는 기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0.9% 보면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거예요. 관심은 내대로 못 들었는 건 몰라. 그죠? 공장 팔러 갈 생각만 하다 보니까 헷갈렸는지 모르지만 공장은 매매는 얼마, 임대는 얼마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0.9% 범위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한다. 자, 4번 겸용주택이 있습니다. 겸용주택은 또 뭔가 하니까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에 동그라미 놓고 인 경우에는 주택의 보수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보수를 적용합니다. 밖에 나가니까 이런 물건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에 1층이 상가예요. 그리고 2층은 주택이에요. 주인이 살아요. 자, 이거를 주상복합 건물이라 그러죠. 자, 이런 건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법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1층 상가, 2층도 상가, 3층 주택이다. 뭘까요? 보나마나 상가지. 이런 건 문제도 내지도 않는다니까요. 1번 상가, 1층, 2층 주택, 3층 주택. 그럼 이건 뭘 본다? 자동으로 주택이겠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요. 2분의 1과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요래 딱 묻는다고. 주택과 상가가 같으면 뭘로 본다? 주택의 주택. 2분의 1의 이상이니까. 그죠? 여기까지를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단에 최근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표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참고 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서울에 대한 주택수수료를 쭉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도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이거는 참고 자료인가 하면 여러분이 꼭 서울에서만 중개업을 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러니까 이 표를 외워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는 보셔라 그랬습니다. 가볍게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금액의 산정입니다. 자,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매매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 금액이라는 게 이런 거 있죠. 3억에 사고 팔았다. 그러면 3억이 매매 금액이죠. 3억 곱하기 요율로 한다 이 뜻이에요. 요율은 법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교환은 어떻게 합니까? 교환은 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 보충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액의 동그라미 이런 말입니다. 3억짜리 주택하고 5억짜리 아파트를 교환하자. 교환이라는 말은 서로 하나 팔고 서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환을 시키는 개공사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이제 도시 가서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전원주택에 좀 가서 살고 싶다. 서로 물건을 교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환을 하려면 3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억에 대한 보충금을 지급해야지 서로 교환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교환이 일어날 때는 수수료를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1번 3억으로 한다. 2번 5억으로 한다. 합쳐서 7억으로 한다. 나누기 2 해가지고 3.5억으로 한다. 계산 문제 계속 만들어낸다고요. 답은 뭐라고요?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5억 곱하기 요율로 계산해라. 그때 보충금을 포함한다 한다?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3번 임대차 자주 나옵니다. 임대차는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여러분 3억짜리 아파트에 나 2억에 전세 산다. 그러면 3억을 기준으로 한다. 전세금을 기준으로 한다. 전세금, 임대차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월세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 보증금 더하기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100을 곱하는데 그때 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곱하기 얼마로 해라? 70으로 해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최근에 그죠? 그 전세금보다 월세가 포함되는 게 많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 수수료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월세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신문에 나오는데 3억의 전세금이 있습니다. 그럼 3억 전세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3억 곱하기 0.4% 그럼 수수료가 120만 원쯤 되겠죠. 근데 이 3억을 요새 잘 안 하고 보증금 1억에 월세 얼마? 150으로 하자.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지? 월세 150 너무 세다. 월세 한 100만 원. 그죠? 요즘은 월세로 가는 경우 많죠. 그럼 이거는 수수료 어떻게 계산한다? 지금 보면 월세 곱하기 얼마? 100. 맞죠? 100으로 하되 앞에 보증금을 합산하면 요거 얼마 된다? 2억 된다고. 그럼 같은 물건에 3억으로 했을 때는 수수료가 120만 원, 0.4%면 2억으로 하면 0.4하면 8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래서 월세로 전환하니까 오히려 수수료가 낮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곱하기 100으로 돼 있죠. 요거를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신문에 난다고. 조만간에 개정될 거예요. 참고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시험하고 관계없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좀 합리적이다라는 느낌은 오죠. 같은 물건이라도. 4번 별표 분양권 전매는 어떻게 한다? 실납입액에다가 프리미엄이 합산된다.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 봤나요? 자, 네, 3억에 분양받았다. 자, 3억에 분양받았으면 지금 아파트라는 물건은 있다? 없다? 물건 아직 없잖아요. 물건 언제 오죠? 한 2, 3년쯤 지나야 되죠. 다 지으면. 그러니까 3억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짓고 있겠죠. 그때 분양받은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분양권은 무엇으로 본다? 건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낸 돈이 계약금 1,000만 원 냈고 중도금은 5천만 원 지급된 상태에서 피를 3천만 원 받고 이제 거래를 한다. 그럼 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피 3천 받았다. 무슨 현상? 좋은 현상, 대박 터진 현상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3억으로 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냈는 돈, 기납입액이 얼마죠? 1,000, 5천, 6천이죠. 여기다가 뭐를 합산한다?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9천으로 계산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 9천 곱하기 요율은 시험에서 주어진다니까. 그죠? 요때 P를 포함한다라는 게 재미있습니다. 자, 산정 방법 지금 이야기 다 됐고 6번 중개보수의 적용 기준 당연히 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되는데 그 6번이 2번 또 중요합니다. 별표. 주택 및 실비의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개공사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 따라서 받아야 한다. 받아쓰기 좀 더 합니다. 분사무소는 이렇게 적습니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이렇게 메모합니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적었습니까? 자, 그렇게 적어놓고 항상 사례 문제를 물어줍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가면 강남구가 있고 여기에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개공사 부산에 물건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공인중개사는 전국이 업무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사무소가 있는 곳과 물건이 있는 곳이 다르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1. 서울시 조례, 2. 강남 조례, 3. 부산광역시 조례, 4. 동래구 조례. 시험에 이래 나와요.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 몇 번? 지금 1번 대답 못하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답이 1번이죠. 다시 교재를 씁니다. 6번에 2번. 주택과 실비의 경우 물건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몇 번? 1번이 1번 서울시 조례. 그래서 수수료는 강남구 조례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수수료는 뭘로 따라간다? 시도를 따라간다니까. 시도.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서울 강남에 주된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서울중개주식회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분사무소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 수수료는 1, 2, 3, 4, 5, 6 몇 번으로 받아야 된다. 지금 받아쓰기 했습니까? 받아쓰기는 봐요.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답이 몇 번? 3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것. 분사무소는 모두 주된 사무소를 따라가는데 수수료만 분사무소 소재지예요. 그래서 독특하니까 지금 받아쓰기 했습니다. 7번. 중개보수의 적용 기준의 권리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단 수고비로 대가를 받을 수는 있다. 이것도 아주 의미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번 또 별표입니다. 이번에 개정되기 때문에 보수의 지급 시기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어서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개공사를 통해서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매수자죠. 사면 수수료 지급해야 되겠죠. 자, 수수료 지급 여러분은 언제 하겠습니까? 물어보자. 본인은 수수료 언제 지급하겠습니까? 응? 잔금 치를 때. 본인은? 저도 잔금 치를 때. 수수료 언제 지급하겠습니까? 처음에. 그 우리말로 뭐 계약할 때. 세련됐습니다. 계약할 때. 수수료 언제 지급하겠습니까? 잔금 치를 때. 대체적으로 잔금 치를 때네요. 자, 여러분한테 강조했는데 잔금 치를 때만 지급해도 착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밖에 나가면 그죠? 잔금 치르고 등기 다 끝나고 그죠? 이사 다 하고 모욕하고 와서 수수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욕까지 끝내고 그죠? 바닥 청소 다 하고 와서 수수료 주는. 그래도 받으면 다행이지 뭐 수수료 그죠? 그래서 언제 지급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법에 이래 정해놨어요. 이번에 바뀌었어요. 자,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르되 뭐 해야 한다고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거래 대금이 완료된 날. 자, 거래 대금이 완료된 날이 언제죠? 잔금 지급일 날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약정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다면 잔금 지급 시. 약정을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는 계약 시 수수료를 받는다. 약정을 서로 하든지 아니면 계약금 때 2분의 1, 잔금 지급 시에 2분의 1을 하겠다. 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고. 약정이 없다면 언제로 바뀌었다? 계약 대금이 완료된 날이 잔금 지급한 날로 바뀌었는데 자, 이때 중개보수는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10%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인이 거래를 해요. 자, 법인에서 이 점포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럼 중개수수료 지급하겠죠. 그럼 법인은 부가세를 지급해서 받으면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필요 경비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가세를 지급하고 이렇게 격리하는데 우리는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에 어떠한 명목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들으셨죠? 그런데 하나 별나게 부가가치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그 대신에 부가가치세를 받을 때는 뭐는 발급해야 되겠죠? 세금 계산서는 발급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이 법인이 이 임대를 해주면서 수수료가 2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에 대해서 10% 220만 원을 받아도 돼.
됐습니까? 부가가치세를 받고는 뭐를 지급해야 된다? 세금계산서는 지급해야 되겠죠. 거기까지 체크하실 것. 자, 85페이지 실비 들어왔습니다. 실비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1번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권리관계 확인에 동그라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동그라미 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실비의 종류가 모두 몇 개라고요? 2개예요, 2개. 자, 그런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2번에 1번 중개대상물 확인의 소요 비용 하여 개공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확인에 대한 비용은 누구한테 받는다?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하는 자, 동그라미. 이전한 자를 매도 임대인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했죠? 2번 내려가면 예치 관리에 대한 소요 비용으로서 개공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누구? 매수 임차를 뭐라 부른다? 취득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취득의 동그라미.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요거 2개를 왔다 갔다 돌린다니까요. 자,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비라는 것은 여러분 중개 보수는 잘 알죠? 보수는 뭐다? 계약이 체결되면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주택은 이렇게, 오피스텔은 이렇게, 주택 외에는 이렇게 받는다. 공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비라는 말은 이거예요. 갑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이 A 개공사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걸 좀 떼봐야 되겠죠. 그렇게 떼보는 걸 뭐라 그런다?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그런다고요. 이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한다? 권리를 이전하는 자. 이전하는 자를 다른 말로 매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 아까 들으셨죠? 자, 매수자는 계약금 등을 매치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구 이름으로? 1. 개공사 이름으로 2.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맡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이 대금을 내가 안전하게 관리하겠소라고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이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을이 부담한다, A가 부담한다. 그래, 을을 뭐라 그런다? 취득하는 자가 부담한다. 원래 이 사람의 대금을 안전하게 해주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실비는 2종류인데 시험에 나올 때는 권리관계의 확인은 취득하는 자가 부담하고 하면 X,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이전하는 자가 부담하면 하고 X. 됐습니까? 이거 딱 물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그죠?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사실은 시험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리를 했지만 현실적이지는 못해요. 왜 현실적이지 못한가 하면 여러분이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개공사로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땅을 하나 팔아주세요. 또는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하나 떼보겠죠. 경비가 예를 들어서 5만 원 들어갔다. 이 5만 원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이전하는 자,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갑에게 5만 원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거 주세요 하면 갑이 뭐라 하겠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이러고 다른 데 갑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그죠?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법으로는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을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계약이 체결이 되거든. 당연히 뭐 받는다? 중개보수 받죠. 그리고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청구해 하라고요. 법으로. 미운 놈이 있다면.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중개 수수료만 받아도 감지덕지죠. 사실은. 그죠? 근데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권리관계를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사실상 문제로 나와서는 안 되는데 참고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금액을 알 필요 없죠.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회사가 얼마라고 나올 거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하니까 우리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비용 받을 수 있어요. 발급 비용, 서류 발급 비용. 거기다가 요거 대행료를 얼마를 받는다? 1,000원, 건당 1,000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비, 숙박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에 나와요. 이런 가지 시험에 나올 필요는 없고 여러분 쉬어가는 페이지로 이해합니다. 자, 그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 얼마를 뭐를 받는다고요? 서류 발급 비용. 그다음에 그거 하는 대행료가 뭐다? 심부름 값이에요. 한 통당 1,000원이에요. 이거는 법무사 수수료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예전에 모의고사 이런 거 한번 나왔어요. 검치삭기 있는 자가 낸 거예요. 자, 이 땅이 용인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한 통 떼고 토지 대장도 한 통 떼고 그때 교통비가 5만 원 들었고
숙박비, 그 가서 또 찾는 모양이네. 숙박비도 5만 원이 들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자, 얼마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등기부 등본 하나 떼는 거 발급 비용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자, 등기부 하나 떼는데 얼마? 아, 요즘 이것도 가격도 많아요. 등기소 가서 떼면 1,400원, 자판기로 떼면 1,000원, 그죠? 또 사무실에 컴퓨터로 발급받을 수도 있죠. 그거는 또 700원인가 그래요, 그죠? 하도 금액도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끼리만 한 통 떼는데 1,400원 합시다. 1,400원 가서 뗐으니까 서류 발급 비용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 요거 떼는데 대행료 건당 1,000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분원 값이에요. 1,000원 받을 수 있고 토지대장도 하나 뗐다 그랬죠. 떼보신 분 있습니까? 토지대장 하나 떼는데 얼마? 요즘 500원은 좀 할 겁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500원. 그거 대행료 얼마? 1,000원. 그죠? 교통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죠. 5만 원. 숙박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 5만 원.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돈은 10만. 딱 복잡하다. 10만 1,500원에다가 2,400원. 2,400원. 하니까 2,400원. 10만 3,9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완전 검지단계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 얼마 청구한다? 10만 3,900원. 본고사에는 절대로 안 나오고 모의고사에서 한번 낸 적이 있다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여기 교통비 5만 원, 숙박비 5만 원, 식대 5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식대는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조문에 그래 돼 있다고.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웃기는 포인트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교통비, 숙박비를 제공해 주면서 식대는 청구 안 하도록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그죠? 대다수 우리 수험생들 답이 먼저 합니까? 어차피 밥은 지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숙대는 청구하지 않도록 했다. 이제 대체적으로는 답은 그래요. 답을 그래 하는데 아주 기괴한 답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식대는 왜 계산하지 않을까요? 하니까 비싼 거 먹을까 봐요. 이래 되더라고요. 그것도 또 말 되는 거라, 그죠? 만약에 식대를 청구할 수 있다면, 식대 100만 원, 이래 올려놓으면,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게 막 100만, 110만 원이 되잖아,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그죠? 비싼 거 먹을까봐 계산을 안 하도록 했대요.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참 한번 웃었는데, 그러나 저는 식대를 100만 원치나 먹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 먹어봐서 그렇지, 안 먹어봐서. 영덕대게 10마리만 먹고 오면 100만 원 돼버려요. 뭐 식대를 100만 원씩 하면 자기가 안 먹어봐서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식대를 청구할 수 있다면 진짜 100만 원짜리 식대 올라가는 수가 생긴다니까. 그죠? 그래서 식대는 비싸게 먹을까봐 청구 안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달라요. 이 우리 중개사법이 언제 만들어졌다? 1983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그죠? 그때 뭐 많은 법의 개정이 있었지만 이런 소요 비용에 대한 비용은 83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크게 바뀔 일이 없거든요. 이런 거는. 그죠? 그럼 그때는 여기 보면 식대를 계산 안 하도록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보통 숙박비 하면 식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 아십니까? 지금 출장 가면 식대가 따로 나오고 숙박비도 따로 나옵니까? 묻혀서 나옵니까? 따로 나오는 데도 있고 뭐 묻히는 데도 있대요. 그거는 관계없는데 이 83년도는 이랬었습니다. 그 시절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잖아. 그죠? 또 저희들이 수업 때문에 많이 밖으로 돌아다니잖아. 그죠? 예전에는요. 83년부터 한 정확하게는 않는데 9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숙박을 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개인 밥상을 딱 차려줘요. 1인용 밥상이 나와요. 언제까지? 95년도까지. 그러니까 출장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여관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어느 곳에 밥이 맛있다. 이게 기준이라. 그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여관들의 주방이 굉장히 커요. 밥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1인용 밥상이 딱딱 있어가지고 아침 일어나면 밥을 제공해 줬다니까요. 언제까지? 95년까지. 근데 지금은 여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밥 잘 나온다가 아니고 물침대가 있나 막 이런 걸 바뀌었잖아요. 세월이 확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런 게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95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관에서 밥을 제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숙박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식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때 법을 만들 때는 식대는 얼마다라는 게 없지 않았겠느냐. 이게 제 이야기고. 그죠? 지금 여러분도 호남 쪽에 가면 그죠? 그게 아주 유명한 한정식집, 맛집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전에 전부 그 집이 뭔가 하면 여관이었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여관으로서보다는 음식이 더 맛있어져서 유명해졌으니까 그런 곳에 가보면 거의 다 예전에 20, 30년 전에는 뭐 했던 곳이다? 숙박업소입니다. 그게. 거기서 밥을 잘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맛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숙박업소에서 뭐를 제공했다? 식사를 제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실비에는 식대는 포함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는 제 생각이고. 그죠? 자, 그래서 권리관계라는 개념도 한번 잡아보시는 거예요. 자, 저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이전하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누구? 취득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 했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3번 영수증의 교부와 보관. 자, 우리가 지금 보관하는 서류 중에 수수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보관하라라는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여기 한때는 있었어요. 수수료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몇 년간 보관해야 된다? 5년간 보관하라 라는 제도는 폐지되었다. 일부러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중개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했잖아요. 딴소리 하잖아요 지금.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제도는 폐지됐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중개수수료를 받고는 영수증 교부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 그러면 지금은 수수료 받고도 영수증 교부 안 하니까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닙니다. 이게 법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뭐가 강화되어 있는가 하면 아까 여러분들 우리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 들으셨죠? 9가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가 뭐다?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개조부가 필수기재죠. 부가 뭐죠? 부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반드시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죠? 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적는데 요 확인설명서에 보면 아까 공부하셨잖아요. 크게 확인설명서는 기본 확인사항, 두 번째 세부 확인사항, 아까 봤는 기억나죠? 세 번째 뭘로 되어 있습니까? 중개보수를 확인설명서에 적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적어놓고 확인설명서 교부한 날짜를 반드시 거래계약서에 적어놔야 돼. 그죠? 그래서 영수증을 얼마 받았습니다라고 별도로 영수증을 교부할 리는 없지만 확인설명서에 기록해야 되고 확인설명서에 기록되는 것을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넣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영수증은 있다 없다? 없다. 일단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기록이 된다? 확인설명서에 기록이 된다고. 됐죠? 그리고 확인설명서 기록해놓고 이 확인설명서를 안 줄까봐 거래계약서에 필수 기재로 딱 넣어놨다니까요. 그죠? 지금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는 교부한다 안 한다? 100% 교부합니다. 100%. 거래계약서를 교부 안 하면 수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제도는 없어졌지만 제도는 더 강화되었다. 참고로 아시라고요. 자, 여러분한테 시험용으로 들어올 때는 중개수수료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보관해야 한다 하면 무조건 X다. 지금 그거 강조한 거죠. 그래서 수수료 파트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86페이지 지도 감독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